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수능은 물론이고 교육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뭐 입학 전형 제도서부터 모든 것이 다 바꿔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을 보는 시각, 일종의 교육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육을 보는 시각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했는데, 보통 철학자들이 그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저는 설명의 편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교육을 기능적 시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우리 교육이 중요하냐는 얘기를 할 때는 꼭 그런 얘기를 하죠.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가 국가 발전에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게 바로 기능적 시각입니다. 기능적 시각이라는 걸 다르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적 시각에서 교육을 왜 하느냐? 여러분들한테 제가 거꾸로 질문해서 공부 왜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공부를 왜 하느냐? 그냥 아주 피상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좋은 대학 들어가. 좋은 대학 왜 들어가느냐? 성공할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왜 좋은 직장이 필요하냐? 아마 고수도 더 많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거다. 이런 시각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뭐 저는 지금도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해서 매주 2번씩 테니스를 치는데, 왜 테니스를 치느냐? 그렇게 나한테 물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나 건강을 위해서 친다. 좀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좀 건강을 유지하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기능적 시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부를 왜 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뭐를 위해서 필요한다. 뭐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게 결국은 기능적 시각이고, 그건 뭘 강조하는 건가 하면 우리의 가치 체계 속에서 수단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단적인 가치.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거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 이런 수단으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분명한 게 하나 있죠. 교육을 아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다면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반드시 입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총괄해서 기능적 시각으로 교육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기능적 시각, 꼭 나쁘다 좋다라는 이렇게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아주 많이 팽배해 있는 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잘 듣는 얘기인데, 그냥 이런 모임뿐이 아니라 뭐 동창회를 하든지 오늘 아는 사람 모여서 식사를 할 적에도 어떤 술 먹을 적에도 또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건배라는 걸 한다고요. 건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엇을 위하여 그런다고. 위하여라는 게 뭐예요? 수단적 가치를 그만큼 강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교육을 볼 수가 있고, 그 경우는 효율성이 중요하게 된다. 그런 하나의 시각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교육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교육 자체를. 그러니까 진립탐구, 뭐 민주시민, 시민개발 이런 것 자체가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뭔가 하면 아까 수단적인 가치를 강조하는데 이건 당연히 내재적인 가치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왜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면은 이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는 사람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거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이게 한 1961년인데 옛날 그 대학 다닐 때 그 서울대학의 그 이론 물리학자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을 방문을 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 어려운 이론 물리를 공부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하는데 아주 지금까지 인상이 남아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이론 물리학을 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지 사회를 위하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다. 그 지적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 테니스는 왜 치느냐? 아까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물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니스 왜 치느냐? 다른 것보다도 재미있어서 합니다. 공부 왜 하느냐? 재미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정말 재미있어서 하는 걸로 했습니까? 억지로 했습니까? 이 두 번째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수 없이 공부를 했다고 하고 공부가 지겨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수단적 가치만을 강조한 그런 입장에 서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학교라고 하는 기준은 이 입장에서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방학이 싫어야 됩니다. 방학보다 빨리 계약을 왜 하느냐고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에서는 활동이 즐거워야 되고 학교 친구들 간의 관계도 즐거워야 되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 경우에는 공부라는 것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대학에서 뭐 거의 40년 이상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늘 즐겁지는 않죠. 저도. 근데 제 생각에는 한 3분의 1은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 좀 대학원 다니시고 대학생도 있는데 수업 시간에 중간에 비죠. 비었을 때 뭐합니까? 비었을 때 그냥 하는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놀 때 하고 혹은 끝나고 나서 저녁 때 무슨 약속 있을 때 도서관에서 열심히 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 기분이 다릅니다. 뭘 열심히 자기가 집중해서 하고 나갈 때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나갈 때는 기분이 다르다고요. 그게 일종의 성취욕인데 그 성취욕이 내적 가치를 강조하는 일종 목적론적 시각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평가에도 매우 중요한 시세를 줍니다. 우리가 이거에 비춰서 평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평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평가받는다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근데 평가가 나쁘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평가한 결과가 각 개인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평가 결과는 분명하게 가르치는 사람에게나 공부하는 사람에게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무시되고 있죠. 꼭 사람을 판단하는 증거로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평가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평가 제일 근본 철학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자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뭘 하는 데 쓰느냐? 그 사람을 이해하는 자로만 써야 된다. 판단하는 자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자로가 안 된다는 이유는 아까 수능 시험을 포함한 모든 시험이 판단하는 자료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는 자료가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전부 판단하는 자료를 쓴다고. 그것에 예를 들어 장학금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합격시키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은 올바른 그 평가 철학은 아닙니다. 평가에서는 그건 정말 금기시하고 있는 것이 하나인데 그건 당연히 평가는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시험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좀 구분이 되게 점수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 평가를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거 원래 셋으로 나는데 둘만 설명을 하면은 평가라 하는 것이 이 구분을 하는 자료로 쓰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선발적 평가관이라고 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목표에다 도달시키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한 겁니다. 그게 뭐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모두가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다 만점을 받으면 대개 나오는 게 시험 문제가 쉽다고 합니다. 모두가 만점을 받으면. 근데 그 기본적인 출발이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만점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점 받는 사람도 있고 낮은 점수 받는 사람도 있고 중간 점수 받는 거 있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정상문 곡선을 이루는 점수 체계가 돼야 된다. 그 전제는 뭔가 하면 누구든지 다 만점을 받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다 0점을 받아도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그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수능에서도
고난도가 어떻다. 이 고난도라고 하는 말은 이건 순전히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근데 이 선발적 평가원에서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두 다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이 목표에 도달할 거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평가관이죠. 그런데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도달하나? 원래 교육, 여러분들이 교육 개론체를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든지 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다른 사람마다 좀 다르다는 것뿐이지 능력이 더 있고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입장에 서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만약 시험을 봤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모두가 다 만점을 받게 되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가치체계가 무슨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하면 아 내가 잘 가르치고 학생들이 열심히 했구나 이 말이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떠오르고 이거 쉽게 냈다 문제는 무슨 이렇게 했느냐 이건 아주 기본적인 철학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발적 평가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학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대학에 원래 수학 능력 시험 하니까 대학을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시험 같잖아요. 이름이. 근데 원래 이런 이 선발적 평가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대학에 갈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쪽 반대편의 입장에서 목전론적 입장에서 보면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 그게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평가도 선발적 평가에서는 금방금방 시험 봐가지고 다 구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쪽에서는 누구든지 다 이런 통과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원래 수능을 만들 때 그런 관점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처음에 만들 때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10명한테 저런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교육학과에 있었으니까 교육학과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대학 다니는 사람 중에서 3학년, 4학년생들 10명을 골라서 그 해 수능시험을 별도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이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10명 중에서 5명은 도저히 들어올 수 있는 성적이고 5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 가정에는 그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5명을. 왜 내가 보기에는 안 들어와야 돼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5명은 입학하면서부터 그 시험 볼 때까지 수능 과외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수능 과외를 이 중고등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단편적인 지식에 가까운 그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3년이 지나면은 한 75%를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적은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30살하고 20살이 있을 때 30살 된 사람이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은 적어도 10년을 햇볕을 더 받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경험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뭘 읽어도 더 많이 읽었을 거라고. 그런데도 30된 사람은 떨어지고 20된 사람이 합격한다는 말은 우리가 뭐라고 별명을 해도 그 시험은 잊어버릴 만한 것을 잤다. 이런 뜻입니다. 잊어버릴 만한 것을 왜 자느냐? 의미가 없죠. 잊어버릴 만한 것을 자면. 그 최근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저녁 늦게까지 왜 공부하는 거 그거 안 된다. 그래서 뭐 서울시에도 뭐 10시 이상 이후는 뭐가 안 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게 굉장히 우스운 거 아니에요. 각 개인이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데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못해줄 망정 못하게 막는 건 뭐냐고요. 딱 하나입니다.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건강만 나빠지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게 전제가 아니면 그 막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만한 걸 무언으로 기여할수 배우느냐 이게요. 특히 배우는 나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마 요즘은 뭐 저는 강의를 별로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강의를 하면은 학생들이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강의하는 거 맞나 틀리나 금방 체크할 수 있다고. 예? 그 자리에서. 근데 그걸 뭐하러 강의를 합니까? 다 찾아서 할 수 있는 거를. 결국 무슨 뜻인가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달성시키려고 하는 게 저렇게 암기하는 거를 조금 더 많이 오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우리가 심리학에서 리텐션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암기하는 오래 유지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그런 점에서 저렇게 결과가 나온 것은 매우 당연한 거고 한 명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가는 이념적인 것까지 포함되고 가지고 있는 철학적으로 관련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능력을 향상시킬 때 경쟁을 통해서 향상시킬 거냐 협력을 통해서 향상시킬 거냐의 차이입니다. 이거 조금 더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소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협력을 통한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 소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경쟁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근데 경쟁을 핵심으로 한다는 것은 쉽게 이런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학교에서 제가 옛날에 그런 캠페인도 벌였었는데 학교에서 모든 시험을 다 없앤다. 그때 제일 큰 반발이 뭔가 하면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 안 할 거다. 학력이 떨어질 거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지만 하여간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렇게 경쟁을 시켜서 학력이나 지적인 능력을 우리거나 뭐 하얀 교육 목표를 달성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그게 강조가 될 경우에는 학교 서열화는 필수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럼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1년에 몇 명쯤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신문에는 통계 안 보더라도 180명이 넘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하는 거는 즐겁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전혀 안 즐겁다고. 부담만 되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현재 체제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경쟁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걸립니다. 교육 문제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많이 관련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에 관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과 건강, 소위 의료 이거는 상당히 많은 국민이 사회주의 시스템을 많이 원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뭐랬어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건강보험 만들었다 그러면 못했죠. 거기 자본주의 국가라고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 건강보험은 뭐 형편없이 안 좋습니다. 거기가 특히 없는 사람들한테는 결국 뭔가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로 우리가 봐야 될 거냐면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경쟁을 완벽하게 없애는 거는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데 이 경쟁을 현재 경쟁은 너무 심하다. 그거는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려면 경쟁을 100% 완화시켜야 되는데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학교 서열화를 없애는 게 그게 제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임금 격차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외국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뭐 독일이든지 제가 지난번에 그 쿠바도 가고 이탄도 가고 그랬는데 공산주의국가고 사회주의국가인데
그런데는 경쟁이라는 게 없어요. 경쟁이 없으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 왜 안 하냐면 공부한다고 더 좋은 직장을 주고 돈을 더 주는 게 아니지. 돈을 더 못 받는 게 아니라. 독일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겨울에 연기 나오는 굴뚝이죠. 굴뚝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대학교 속으로 났습니다. 그 사람들 겨울에만 하고 그런데 다 청장했고 다 놀러 다니고 합니다. 그게 결국 뭔가 하면 직업의 차이를 일에 두지 그거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조금 변하면 다른 것도 같이 변하는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게 변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더라도 언젠가 어디에선가는 그거를 그런 쪽으로 바꾸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디선가 경쟁을 좀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완화시키는 첫 번째 길이 대학 서열화를 매우 좀 줄이자. 근데 그 엄청난 반대가 있습니다. 지난번 노무현정부 때 제가 그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었는데 그때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왔던 여러 사람의 의견이 뭔가 하면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소위 스카이 대학 폐쇄론이 나왔습니다. 세대학을 다 없애자. 거기 때문에 자꾸 경쟁하는 거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중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부터도 처음부터 다 거기에 가지도 못한 데다 거기를 목표로 하고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가면서 바꿔지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걸 없애자. 뭐 얘기는 나왔지만 터무니없이 했죠. 그래서 그거 다음에 나온 게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학교를 따로따로 뽑지 말고 합해서 뽑자. 합해서 뽑으면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립학교를 마음대로 합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공립대학을 아예 패키지로 뽑자. 그리고 어디 갈 건가는 추첨해서 보내자. 서울대학을 가는지 뭐 전국대학을 가는지 그거는. 그런데 그것도 소위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그쪽에 워낙 강세라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을 약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없어져야 되고 아까 인문격차의 문제도 아까 취업 같은 데도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 그런 거 좀 하죠. 뭐 예를 들면 뭐 블라인드 뭐 인터뷰 하느냐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기본 시각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현재 우리의 경우는 기득권 세력은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선가 그걸 조금씩 바꿔나는 방식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순환이 계속될 때 어딘가 하나가 조금 방향을 틀어져야 그것을 벗어나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아마 내가 젊다고 하면 그랬을 거예요. 그럼 한꺼번에 다 뒤집어 엎어도 그냥 바꾸자 그랬을 텐데 이상하게 나이가 되니까 그런 생각은 잘 안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가능은 하거든요. 현재 수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 40%밖에 안 된다고 대학 중에 70%는 결정적인 영향을 안 준다고 지금 안 보는 데도 많고 실제로 지방대학에서 수능 점수 하나도 안 보는데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는 거는 소위 아까 얘기한 유명대학만 계속 머리에 두고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뭐 학생만 하면 얼마인지 받는다는 데가 뭐 대부분이죠. 아마 70% 정도는 뭐 수능이건 뭐 내신이건 관계없이 오기만 하면 고맙다고 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뭐 무슨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상위 몇 개 대학을 늘 염두에 두고 수능이든지 입시든지 다 그것만 생각한다고. 그건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보니까 뭐 불수능 그랬는데 불수능이라고 하는 거 하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상위 몇 개 대학을 지금 연구에 대해서 그래요. 거꾸로 하위에서 그 점수가 형편없는 사람들이 얼마인지는 언론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런데 국가 단위 시험이라면 당연히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될까요? 모든 학생이 적합한 시험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건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대학 입학 전형제도서의 수능하고 평가 원칙에 의한 수능하고가 똑같아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평가 원칙에 따르면 수능 뭐 바꿔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입시에도 바꿔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EBS 통해서 뭐 하는 거 이런 건 평가 원칙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근데도 왜 그걸 하느냐면 다른 차원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주 시골 벽지에 있는 도서벽지 학생들이 그 좋은 선생님한테 강의를 못 듣는 것을 배치해주겠다. 이건 전혀 교육 그런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를 갖고 끼어들어와서 그런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사교육을 없애요. 이게 또 다른 문제예요. 교육 원칙하고는 조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관점에서 그걸 봐야 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다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수능을 자격고사화한다는 뜻은 그나마 수능을 살린다고 했을 때 그런 얘기고,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늘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왜 없애야 되는가 하면 수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바로 직결되는데, 왜 대학에서 수능을 의미 있게 보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돼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도 대학에 있을 때 보면 기획위원회도 하고 뭐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봤는데, 대학에서 수능을 택하는 이유는 전국 단위로 서열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우리가 프랑스나 다른 데처럼 만약에 지역별로 온다 그러면 다 하나도 안 봐요. 안 본다.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학에서는 서열화시켜서 위에서부터 우리를 가져오고 위에서부터 학생들을 데려온다는 뜻은 뭡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국립대학,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국립대학은 국가에서 돈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못하는 사람을 들여다가 잘되게 만드는 게 교육이라고요. 근데 단분 생각하면 그다음 데려다가 가만히 놔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가게 만든다. 결국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학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자기 학교 프로그램이 얼마나 학생들을 잘 변화시킬 건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그냥 가르치기 편한 사람들에다가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건 교육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교육이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국립대학은 더 그렇습니다. 국립대학은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을 운영하는 대학이라면 어쨌든 그건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교육 문제를 생각할 때 국가 단위의 교육은 뭘 생각을 염두에 두는가 하면 하위 30%를 염두에 두고 모든 정책을 세웁니다. 국가에서는 물론 뭐 주를 비롯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다고요. 그럼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격시험 하는 이유는 그나마 그것에 영향력을 줄여줘야 의미 없는데 시간을 그걸 보낼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격시험화 정도는 그러면 없앤다고 하면 너무 과격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약화시킨 게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아주 좀 잘못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절대평가하고 지금 예를 들면 자격시험하고 꼭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평가라고 하는 건 원래 그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절대평가를 하죠. 원래는 목표지향평가입니다. 목표지향평가고 상대평가는 규준지향평가, 논레퍼런스 테스트인데, 여기서 목표지향평가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겠다.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그 점수를 통해서 각 개인을 얼마나 잘 구분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학 입시에서 수능이 그냥 쓰여진다고 하면은 쓰는 것 자체는 상대평가 형태로 쓰되 출제를 할 때 절대평가 형태로 하자 그런 뜻입니다. 개인을 구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우리가 세우는 목표에 얼만큼 도달했는지를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추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절대평가하면 쉬워지고 당락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가 하면은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다 풀 수 있는 문제는 뭐예요?
고등학교가 거의 지금 2,000개 가까이 되죠. 한 학교에 한 명만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있어야 해서도 2,000명의 만점자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10명이면 2만 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명만 나와도 큰일이라는 것처럼 한다고. 왜 큰일이라는 거면 상위 어떤 대학 무슨 과를 고고 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간이 굉장히 다른 거죠. 제가 그냥 이걸 자격고사화 한다는 거는 그걸 좀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에도 여러분들 얘기했는데 원래 만드는 것하고 아주 다른 형태로 변질이 됐습니다. 저항능 시험이 원래 만드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93년도 3학년도에 시행한 첫 번째 시험을 보면 알 겁니다. 지금같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국어시험 같이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언어 능력이고, 그리고 교과라고 하는 것이 나눠지지도 않았고, 결국 거기서 되려고 했던 건 뭔가 하면 아주 간단한 원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필요한 능력이 뭐냐? 뭘 것 같아? 교수가 얘기하면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들을 수 있어요.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느 능력이에요? 국어 무슨 고전이었다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다고.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언어 능력이었고, 그 다음에 수리 능력이 나왔는데, 수리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봤을 때 가장 논리성을 잘 나타내는 게 수리입니다. 가장 논리적인 건 학자들이 다 동의해요. 수리가.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또 달라졌는데, 그 초창기 원래 시작이 한 8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고, 지금은 학문 연구하는 건 아닙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하면 논리적인 사고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논리, 수리하고 논리, 이렇게 둘로 나눠졌죠. 자, 수리라는 것은 언어하고 수리로. 그 수리가 논리였습니다. 둘로 나눠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완전히 다르죠. 그 당시에 제가 하면서 제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문교부에서 기자들이 이제 출입기자들이 나와서 얘기했더니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하면서 도대체 무슨 시험이냐고. 그래서 아주 간단히 해서 여기서 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언어 능력 시험을 줬습니다. 문제를 미리 이제 여러 번 시험을 했으니까 주고, 여기 있는 기자들이 이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하를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잘못 내는 문제입니다. 그때 30명이 넘었는데 다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는 결국 뭔가 하면 국어 시험이 아니고 언어 능력에 관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기자들이 이건 좀 다르긴 다르네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수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수리도 그게 아니죠. 그게 이제 뭐랑 관련되는가 하면은 제일 첫 번에 만들었을 때 그 입장이 바꿔지는 과정이라는 관련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출발을 뭐 때문에 시작을 했는가 하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만 1987년인가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가 노태우 대통령이었을 때요. 시작한 것 같았는데, 그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선 학력고사를 봤는데, 학력고사에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선택 과목이 그냥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다 해서 봤다고. 다 봤는데, 출제하는 사람이 전부 쉽게 내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과목은 100점 만점에 평균이 98점이 되는 과목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겠어요? 예를 들면 일본어 하면은 일본어 교수들이나 일본어 교사들은 그거를 사람이 선택을 안 하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교수들은 자기 제자들 거기서 교사로 있어야 되고 그거 남아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쉽게 내면 어떤 현상이에요? 선택을 다 그거를 바꾸죠. 그러면 일본어 여사가 되게 많이 필요해진다고. 이런 그 교과목 간의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여기 뭐 시험도 봤지만은 정말 암기만 해서 하는 시험 문제. 그러니까 시험을 볼 적에도 아주 뭐 줄치고 보고 외우고 하는 이런 시험.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도 제가 평가를 강의할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데, 원래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출제할 때 제1원칙이 뭔가 하면은 학교에서 강의한 것, 교재에 있는 것을 그대로 출제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제1원칙입니다. 그대로 출제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출제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제가 예를 들면 여기서 아까 예를 들면 뭐 목적명자 가치관 이걸 얘기하고서 목적명자 가치관은 이런 거다 이래놓고서 시험 문제를 논술로 내면서 목적명자 가치관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아까 내가 얘기한 걸 기억해서 쓰는 것보다 좋은 대답이 안 나온다고. 그걸 점이 내려는 것보다. 그게 무슨 얘기는 외운다는 뜻입니다. 외우는데 얼마 안 가죠.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은 시험 끝나자마자 잊어버린다. 그건 뭐하러 그 시험을 봐요. 결국 그거 그렇지 않은 걸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요즘에도 많이 나오고 특히 외국에서 많이 하는 게 왜 교재를 못 보게 하느냐 이래. 시험을 볼 때. 그리고 대학에서 소위 오픈북 테스트라고 하는 거, 이건 뭔가 하면 그 책을 봐도 별로 소유없게 문제를 출제를 해야지. 그러니까 A워도 별로 소유없는 거를 출제를 해야 학생들이 안 외운다고. 암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국가시험을 봤는데 외우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외우지 도움 안 되는 걸 외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 막 줄보고 외운다는 뜻은 그렇게 하니까 성적이 올라가더라. 그리고 특정한 사람이 자기에게 정말 그걸 쓰니까 점수가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유명 강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교육을 하느냐고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의 경우에도 첫 출발은 그러니까 암기 위주 교육에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리고 교과목 간의 그런 갈등을 없애야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93년도에 시작하기 위해서는 80년대 후반부터 7차례에 걸쳐서 실험평가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말이 없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고등학교 그 학부모들이 그걸 지금도 이제 그게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학생을 지도해달라 하니까 어떻게 지도할지를 선생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런 뭐 스터디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질문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건 절대로 가르치지 말아라. 뭐하러 가르치냐고, 그거를. 그냥 교과목 여러 가지 공부하면 그걸 되는 거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고, 대학 시험은 시험이다.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대학은 대학에서 알아서 하는데,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만 간단히 알아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따로 그걸 가르치지 말아라. 근데 여기 안 되더라고요. 부모들이 절대로 그걸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꿔주면 그걸 그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방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그걸 공교육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사교육은 돈을 많이 받고 그걸 하니까 훨씬 열심히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교육이 공교육을 이기는 건 뭐 기본적으로 어디나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사교육이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육부에서 저한테 요청하는 게 그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사교육을 줄이라는 걸 넣자는 거예요. 사교육 줄이는 거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 사교육 줄이는 건 근본적으로 경쟁 체제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게 뭐 시험 어떻게 낸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어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원래 요즘도 많이 쓰잖아요. 정무적 판단. 뭔가 하면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표만연 방식이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들어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안 되고 그때도 처음부터 나오면서 뭔가 하면은 사교육을 주인다고 앞에 딱 내세우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관여한다고 그건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근데 뭐 정부에서 자기들이 뭘 하겠다는데 뭐 사교육 줄이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도 하던 거랑 다르게 하니까 당연히 그것도 가르치려고 하니까 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첫 출발은 그런 식으로 출발했습니다. 대학서열을 없애자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반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없애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똑같아요. 지역차 그거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없애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실제로 뭐 서열화도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만 서열화를 하는 가장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입학 전형 제도에서 뭐를 우리가 알아보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교육을 하는 거냐. 그런데 제가 보기엔 첫 번째 이유는 서열을 없앨 이유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대학이 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아시는 것처럼 세계 제1위의 진학률을 가진 대학 진학률을 가진 나라입니다. 1위입니다 우리가. 이 방송통신대학 정원까지 하면 94%, 95% 갑니다. 그리고 이 김영삼 정부 때 대학을 굉장히 많이 늘렸죠. 그건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대학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뭘로 바뀌어진 가 하면 대학에 다닐 만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믿지를 않는 데 있습니다.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대학에 가야 된다. 대학이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죠. 요즘 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근데 뭐 실제로는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대학 의무교육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대학 의무교육. 대학이 만약에 국민들이 대부분이 간다고 하면은 그럼 뭐 의무교육이랑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 가면 의무교육이지 뭐 의무교육이 별건가. 다만 뭐 돈을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그건 의무교육이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이 지금은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어폐가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기능을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전문가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대학 졸업한다. 공과대학 졸업한 사람이 산업체에 가서 뭘 해? 기계 고쳐요? 안 고친다고. 기껏해야 기계 고치면 전화하는데 고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런 전문가는 거기서 안 그린다. 안 길러요. 다만 그걸 조금 더 이해하니까 좀 효과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 큰 산업체에 가면은 특히 큰 기업에 가면은 그런 데는 아무도 그냥 안 돼요. 그런 데는. 그리고 또 요즘은 많은 기후가 뭐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못해요. 그거는. 그리고 또 가르치지도 않는다. 왜 가르치지 않으면 기업 비밀이라고 해서 안 가르쳐줘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보편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보편화되어지고 거의 모든 국민이 간다고 하면은 대학이 뭐 하는 것이에요?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엘리트를 양성한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면 100명의 국민이 있는데 100명이 다 엘리트라고 하는 말은 다 엘리트 아니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엘리트가 되려고 하면 보통 사회학자들이 구분을 하기를 대개 15% 정도만이 특별한 교육을 받을 때 그걸 엘리트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를 받으면 이걸 대중교육이라고 하고 50%가 넘으면 보편교육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편의상 손쉽게 나누면 대부분이 가되니까 그런 거. 지금 대학이 뭘 하는 게 많죠. 대학 들어가니까 교양대학 이런 걸 만든다. 사실은 현재 대학이 교양 가르치는 곳이에요. 인문학 다 교양 수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권 왜 제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대학 들어올 때 해당 연령의 0.4%가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인데 한 군에 한 명 정도 다닐까 말까 대학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원 학생 수가 아마 70년대 초반에 대학생 수보다 많을 겁니다. 그렇게 바꿔져 있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그게 달라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서열화 이런 그 문제는 지금은 다시 대학의 경우에는 운동할 여지도 별로 없어요. 결국 그거는 각 그 상위대학들이 자기 거 지키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 해방 이후만 보더라도 입학 전형들은 모든 가능한 방법은 다 해봤습니다. 무시험 전형을 비롯해서 학교 뭐 내신만 가지고 뽑고 뭐 모든 방법을 다 해봤다고요. 그리고 이 학력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뽑는 게 가장 보편적이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입학 전형들을 보더라도 이런 학력 시험에서 뽑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많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대상자들이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것의 차이는 내 차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는 내가 학력고사가 이 학생이 이 학생보다 조금 더 떨어졌기 때문에 대학 떨어졌다 그러면 그래 당연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래.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학력고사의 문제점을 해석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 암기를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 간에 여러 가지 벽이 많은데 그걸 허물어뜨려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고등학교와 대학 간에 시험으로 연기되는 것.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즘 식으로 설명을 그렇습니다. 상위 학교가 하위 학교를 지배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수능을 어떻게 대학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수업까지 당국까지 다 바뀌어져요. 근데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의 목표이고 대학은 대학에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선발을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거를 대학에서 다 좌지우지하냐. 요즘 같으면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뭐 성적도 다 뭐 어떻게 내야 된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하고 대학은 대학대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하여간 우리 중에 지금까지 학력고사는 학점고사의 문제 때문에 아까 그 암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없애려고 시작했는데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제가 이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라고 안 하고 대학 교육 적성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걸 쓰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적성시험. 우리가 심리학적인 그 측정이나 이런 원리로는 적성시험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묻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사고 능력을 재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적성시험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런 스터디도 몇 개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시험 문제도 만들고 했는데 그건 뭐라는가 하면 교육심리나 심리학에서 주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직업 적성이니 뭐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 적성 논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에 일반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대학에서 그 만드는 과정에 대학에서 무슨 요구를 말하냐면 지금하고 또 다릅니다. 그 당시는 그거 할 때만 하더라도 대학에서 특히 이공계통은 반 이상이 영어로 된 교재를 썼다고요. 우리 교재가 많지 않으니까 영어로 된 교재를 썼어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대학에 다니려고 하면 영어 독해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걸 안 되면 우리가 대학에서 다 그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왕 보는 김에 영어를 넣어달라. 그러니까 영어는 뭐 원래 생각지도 않은 건데 들어갔죠. 영어로 들어가니까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뭔가 하면 아까 같이 그 특정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언어 능력을 재는데도 뭐 음악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과학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졌는데
이건 그것에 해당되는 걸 다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지구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뭐 이런 식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통합교과적인 문제라고 했다고. 특정한 과목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그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는 각 교과목을 이 시험을 보니까 어떤 문제냐, 그걸 합쳐서 시험을 보니까 어떤 문제냐. 지금도 수능을 교과라면 똑같이 나와요. 한 교과목에 문제가 몇 개나 나와요? 한 교과목에. 40개. 예? 40개. 40개. 그러면 지금 교과목에 몇 개? 국어, 영어. 아니, 예를 들면 과학하면은 과학 속에 뭐 물리, 화학, 지구과학 다 있잖아. 그럼 과학 문제지만 그 속에 그 싸움은 치열하다고. 그렇잖아요. 치열한데 결국은 특정 고등학교 과목으로 보면 선택 과목까지 다 집어넣기 시작하면 한 과목에 4문제 이상 출제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재야되냐고. 재는 것도 어렵잖아, 무슨.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서 그걸 이제 없애려고 했는데 아까는 영어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과학 쪽에서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입학시험이 고등학교를 지배하는 것 때문에 생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했어요.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학교 가면 이런 걸 프랑타타만 했다고 과학 입국 뭐 이런 거 많이 쳤다고 박정희 대통령 그 전부터도 그런 걸 많이 쳤는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과학을 빼놓는 게 어디냐. 근데 사실 시험 문제가 무슨 과학을 제하고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그 설명이 안 돼. 안 되는데 그건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장관이랑 같이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도가 그게 아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장관 물론 대통령도 그 압력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미안하니까 과학을 막 하나는 넣기 어려우니까 나오는 것이 과학 탐구 능력이라는 걸 제안한다. 아까 언어 능력 되는 거 마냥. 근데 과학 탐구 능력. 근데 뭐 정적적인 열정을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에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탐구하는 거야. 야, 탐구라는 건 사회 탐구가 핵심이다. 이거 왜 빼느냐? 그게 없죠. 그런데 원래가 2과목밖에, 3과목밖에 안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그 다음 수리 1, 2였어요. 1이 뭔가 하면 과학 2가 탐구예요. 과학, 사회 탐구를 하나로 묻고, 수리가 하나로 묻고,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됐었다. 그런데 그게 하는 과정에서는 각 교과가 자기 영역을 살려야 되니까. 자기 영역을 살린다는 얘기는 이건 굉장히 다른 사람의 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든다 그러면 지리하는 사람이 난 지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공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실제로. 그건 교육과정을 만들 때도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 실제 예를 하나 들으면 아마도 이게 5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그때도 지금과 또 마찬가지로 웬 과목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어렵냐? 그래 과목 수를 줄이자.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과목 수도 줄이고 뭐 내용도 줄이고 이거 줄이자 그랬어요. 얼마큼 줄여야 되느냐? 지금 것의 한 3분의 1 이상은 줄여달라. 그래서 거기까지 하게 되니까 이제 각 교과 있는 사람하고 뭐 언론계 있는 사람 뭐 전문가들 다 모아서 회의를 딱 시작을 하니까 뭐 지금에는 어떤 아주 유명한 교수가 하나 다니더니 그 사람은 지금 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디 서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요? 땅에 서 있다 그래요. 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다른 사람이 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 전공자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리는 지금보다 2배가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물리하는 사람은 야 과학에서 물리가 가장 기초과학인데 수학 없이 뭐가 되느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3분의 1을 줄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한 5배는 늘려야 되겠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언론사에 있던 어떤 논설이 뭐가 되나 이거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줄이려고 하면은 동대문시장에서 아무나 보고 쭉 명당 보고 줄
기분 나는 대로 줄거라고 하고 없애십시오. 거기에서 당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근데 그거는 각 영역에 있는 사람은 필사적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이 그 사람들이 일부러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전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일부러라는 게 아니라. 요즘 같으면 뭐 지진 나오라는게 지질학하는 얼마도 하는 게 있어. 이런 거 안 가르치고 뭘 가르치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해결 방법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변질이 돼가지고 첫 해 빼놓고 그 두 번째부터는 바싹 교과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예를 뭐가 가정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을 비롯해서 가정과 교수들이 괴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 가정을 뺐느냐?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정 없이 살아가느냐? 이 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걸 듣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다 그러니까 하나도 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모든 걸 다 넣고 있다. 방법만 다르지 모든 과목을 다 넣고 있다. 다 넣고 있으니까 결국 다 못 정리하는 것입니다. 당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변질되었다. 변질되고도 지금까지 살아남는 게 용화됩니다. 교과목 시험을 보게 되니까 그 교과목 시험에서 또 하나 이제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틀린 게 나는 문제되잖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게 나는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출제하면 더 곤욕스러운 것은 누군가가 가르친 걸 그대로 내면 또 문제된다고. 어떤 학원에서 한 걸 그대로 문제를 냈다가 문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데 들어가는 데 보면요. 큰 추억으로 책을 하나씩 들어간다고. 그게 뭔가 하면 각 학원 같은 데서 나온 거를 다 사가지고 거기 출제를 하면서 비슷한 거 출제 안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럼 그게 문제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있을 때, 제가 의원장 할 적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수리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 다음 중 X의 값을, 그러고서 뭐 상황을 설명해 놓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쓰게 됐다고. 근데 왜 다음 중 X의 값이라는 그 질문이 다른 데 나온 거랑 똑같다고 해서 이거 엄청 들어왔었어요. 왜 똑같은 질문을 하냐고. 내용은 전혀 다른 건데도.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은 보통 곤욕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대개는 미리 그걸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체크를 해주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동안에 나오는 그 시험 문제 양이 엄청납니다. 들어가서 한 달 동안 한 그때 아직 피크 아니에요.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피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라고. 근데 중요한 걸 다룬다고 하면은 아까 지식 내용 중요한 걸 다룬다 하면 같은 게 안 나올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 과목에서 한 사람이 이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나오겠지. 그러니까 시험을 그런 식으로 내는 걸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아까 왜 지금 한 달씩 가둬놓고 하느냐. 가둬놓고 안 하려면 문제은행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문제은행 방식을 바꾸려면 몇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합니다. 하나는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험으로 작용을 하면 문제은행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능이 약화돼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건 저도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문제은행이 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보안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의 ACT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토플이가 만드는 ETS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마침 거기 그 원장들이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이 다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대학원에서. 같은 대학을 나왔다고. 그래서 일부러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우리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했더니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미리 만들어놔. 오랫동안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냥 돈 많이 안 돼요.
그 당시에 벌써 한 10여 년 됐는데 그 당시에 물어보니까 그 출제하는 교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18달러가 주더라고. 줄 때인데 그거 주고서 만들어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편의상 이거 자기가 출제했다고 얘기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건 그냥 의례적인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거를 밖에 얘기 안 할 거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해요. 의례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느냐. 그걸 가져오면은 거기 연구원들이 그걸 계속 수정을 해요. 연구원들이. 수정하는데 수정하는 포인트가 12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 바꿔져요. 그러니까 내가 출제를 해서 내도 그게 그대로 문제가 안 나간다고. 바뀌어진다고. 이렇게 12개로 바뀌는 게 하나. 또 하나 결정적으로 분명히 가능한 건 누가 사람이 문항을 고르면 뇌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잘 구분해서 각각을 만들어 놔가지고 컴퓨터가 편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도 어떻게 출제되는지 몰라.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거는 문항을 계속 만들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올해 5,000개 문항을 교수들한테 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그 5,000개 문항이 고쳐져 가지고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항이 10년 후에 나올지 20년 후에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언제 출제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얘는 100만 개 문항 중에서 무작위라는데 자꾸 들어오면 들어오는 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만 내가 자녀가 있다고 해서 얘기해줘도 10.8번 안 나온 거지. 소용없잖아, 나.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관심이 많으니까 하여간 정권이 바뀌면 바꾸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뭔가 요구를 한다고. 그거를 뭐 지난 정부에서 뭐 국사를 넣어라, 영어 왜 그렇게 출제하느냐 이러거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문항을 모을 수가 없어. 문항을 모으려면 똑같은 목표의 문항이 계속해서 누적돼야 되는데 이거 뭐 계속 달라지고 그게 시험을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걸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제가 원장을 하면서 그만둘 때까지 제 생각에는 그랬거든요. 언어하고 수리는 그래도 좀 덜 바뀌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착각이었지만은 그래가지고 돈을 쌓고 몇 억을 들여가지고 문항을 꽤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닐통에 눕고서 그 다음에 수능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냥 쓰기가 나빠서 이건 참고 자료로 해서 쓰십시오. 그런데 첫 번째 부딪히는 게 전문가들이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안 만드는 건 인정을 안 해요. 똑같은 전문가들이 동원해서 똑같은 수의 사람이 만들었음에도 그건 시원찮다는 거야. 자기가 만들어야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언어 것도 바뀌어지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언어가 영어가 들어간 게 독해력 때문에 들어갔는데 무슨 독해력이냐고 의사소통이 중요하지. 왜 의사소통이 중요하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의사소통이래요. 그래서 아니 고등학교를 뭘 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뭘 하는데 필요한가를 하기 위해서 어느 해석 능력이 중요하다. 근데 인정 안 하더라고. 바꾸라고 하더라고.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해석 중심으로 어떤 게 싹 다 바꿔주면 이 문항은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나 방향성이 계속 바꾸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부돈을 쓰게 되면요. 이렇게 앞으로 변화될 걸 생각을 해서 돈을 쓰면은 감사에 크게 걸립니다. 정부돈을 함부로 썼다고. 안 쓰면 그 돈 다 낭비한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나게 가능한 건 거기는 ACT나 ETS 같은 데가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그걸 대학이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말아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한 거거든. 우리도 예를 들면 지금 만든 평가원이나 어디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쓰려면 쓰고 지금 관둬라 그래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지금도 원칙은 이렇게 돼 있어요. 수능을 모든 데서 쓰는 게 아니라고. 처음 만들 때부터. 대학에서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각 대학에서 문제를 출제를 했다고요. 출제를 했는데 그걸 제대로 출제하려니까 전문가가 없어 대학에. 이거 돈이 엄청 많이 들어.
그러니까 대학끼리 연합을 했다고. 마이비기가 있는 데가 연합을 했고, 또 밀리고, 그러다 거기 또 힘이 드니까 기구가 하나 정도 해달라. 그래서 그런 기구가 만들어서 거기서 해주는 거예요. 뭐니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간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국가에서 딱 만들어가지고 일이잖아. 국가에서 만들어내니까 어떤 문제인가. 그때도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효한데 수능은 절대로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대학에서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안 쓰게 돼 있다고 지금. 과거도 그랬고. 그런데 계속 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국 단위 시험에 서열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강화졌죠. 처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하면 그런 점 차리 없애고 그렇게 뭐 아무렇게나 내려고 하면 각 대학이 알아서 내야지. 그 뭐하러 돈 들여서 국가가 하느냐. 근데 대학은 그러면 안 하죠. 그러면 94년도에 대학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는 거를 굉장히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정부관계를 보고 있어서 대학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 대학이 요구를 들어주자. 그래서 대학에서 대학 분고사를 치도록 했다고. 근데 너무 많이 치고 4과목 이내에서 쳐라. 그랬더니 막상 시험 문제 공부를 하는데 모든 대학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왜 안 보냐고 했더니 돈이 들고 그걸 할 선생님도 부족하고. 근데 그게 아주 큰 국립대학 같은 데서도 그걸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돈을. 그렇다고 무조건 수업료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 문교에서는 발표를 했으니까 그거 다 한 다음 또 부서지잖아 정책이. 그냥 막 사장사장면서 야 이번에만이라도 좀 시험을 봐라. 본다고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 와서 안 본다고 하느냐. 그래갖고 억지로 해가지고 일부만 봤어요. 상황은 그래요. 각 대학에서 그거 하라 하면 지금 수업료 봐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평가 원칙에 따르면 이런 국가 단위 시험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가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교육을 규제하는 요소로 우리는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해결화시켜놓으면은 뭐 수능이 됐든 뭐 국가 단위 뭐 학업성취도 됐든 해결화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학교별로 할 수 있는 걸 못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교육과정이 수준별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준별로 못 가르쳐요. 시험을 한 군데서 다 내는데 어떻게 수준을 맞춰줘요? 그 시험에 맞춰야지. 그러니까 원래 수준별로 하려고 하면 영국 같은 데서 뭐 11 프라이 시험 같은 거는 이 수준별로 한다고요. 수준별로 한다는 게 이 시험 문제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또 안 한다고.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또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게 똑같은 시험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수능을 지금 같은 자리에도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해결화시켜요. 교육을 해결화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다양화시켜야 되는데 해결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의 하는 그 역할이 원래 그대로 너무 달라졌으니까 그러면 원래는 돌아가더라도 별로 효과도 없을 거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대학 입학 전형 제도 자체를 바꾸게 되면 그 속에서 수능을 생각해야지 수능은 수능대로 생각하고 이건 이것대로 생각하고 생각날 때마다 따로따로 맞추면 하나도 안 맞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독립적으로 생각해서 수능을 그냥 절대평가화한다. 저는 절대평가화한다면 적극 찬성이에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평가는 절대평가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상대평가의 요소를 띌 수는 있어요. 이게 왜 요소를 띌 수 있다는 건가 하면 시험 점수를 선발하는 데 쓴다고 하면은 상대평가적인 요소를 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선발의 요소로 쓰려고 하면 수능을
그냥 점수화하는 거는 점수가 나눠지지 않는데도 점수화하는 거니까 점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만은 조금 더 목표를 많이 달성하는 사람과 적게 달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차이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절대평가한다고 해서 구분이 안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구분을 목적으로 한 거는 의미 없는 구분을 많이 한다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상대평가라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 분포 자체가 정상분포가 안 되면은 소위 정상분포를 만들어 가지고도 나눈다고. 정상분포를 만들어서. 그런데 그거 나누는 걸만 대학단계로 나누면 안 될 것도 없잖아. 나누는 거. 왜 5단계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뭐 수음이량가라는 게 뭐 이거 5단계 아니에요? 수음이량가 5단계야. 그럼 왜 수음이량가를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수음이량가? 대학에서 A, 뭐 A 플러스 왜 그렇게 해요? 점수로 하는 거. 점수로 하는 거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95랑 94 구분 안 된다는 뜻이고 구분해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구분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일 거냐? 그 의미죠. 최소한도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점수 체계는 아주 심각하게 다시 고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얻는 점수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온 점수인지를 따져야 되고 그 점수라는 게 예를 들면 여기서 그 언어 시험에서 어떤 사람이 90점을 받았다면 90점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진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 학문 얘기로는 측정이라고 하는데 그 측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아무 의미도 없는 수치라고. 그런데 그걸 너무 큰 의미를 둬가지고 그 점수 하나 가지고 당락이 바뀌어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걸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무의미한 활동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처럼 맞춰놓고 그런데 그거 실제로 대학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가 아 맞아요 그 얘기해요. 그런데 쓴다고. 제가 하나 좀 오래된 얘기 좀 비교한 얘기를 합니다. 서울대학에서 전에 뭔가 하면 그 퍼센트로 나온 거 있죠. 그걸 평균을 내더라고. 내가 아니 그거 이 퍼센트 평균 내는 게 얼마나 무모한 거라는 알죠? 예? 거의 다 알았는데도 그렇게 해서 학교 입시 사정을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학부모들이 아무 말 안 하니까 편리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평가 상황에서 아주 논리적이지 않은 것. 또 하나 예를 들까 이번에도 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어떤 학생이 시간이 부족해서 뭐 좀 더 썼다고 뭐 하는 게 있는가 보데 심해 보니까 앞으로 이제 수능을 뭐 당분간 못 보게 하고 부정행위가 아니라 종을 쳤는데 계속 썼다고 시간을 더 쓴 거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는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시험인가 하면은 능력을 재는 시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뭐 능력이 잘못됐구나 능력을 재는 시험이라고 한다고. 능력을 재는 시험은요 기본적으로 시간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시간의 영향을 받으면. 그 우리가 이 평가에서는 그걸 스피드 테스트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학업성은 당연히 스피드 테스트 아닙니다. 아닌 근거는 뭔가 하면은 만약에 스피드 테스트라고 하면은 50분 동안 시험을 본다고 하면 10분에 끝난 사람, 20분에 끝난 사람, 30분에 끝난 사람 구분해야 됩니다. 안 하잖아. 그냥 끝날 때 나가잖아. 그러니까 끝날 때 나가는다는 건 행정편의상 그런 거라고. 그리고 거기 하나 딱 더 붙이는 게 있지. 공정성을. 그게 공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려면 조금 더 빨리 한 사람이 능력이 있고 조금 늦게 한 사람이 능력이 없다고 전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 가서 아마 대학원이니까 대학원에 시험 보면 되게 시간이 없어요. 아침 5시부터 아침 9시부터 그냥 5시 됐어요. 저도 왜 처음에 이상해서 뭐지 우리 식으로 생각하는 거다. 그럼 점심 때는 어떻게 해요? 가서 먹고 오면 되지. 먹고 오면 되면 다른 사람 만나도 좋다는 뜻이에요. 내가 필요하면 도서관에 가서 찾아봐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도록 문제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능력을 재는 점이라고 하면 시간이 영향을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표준화 검사라는 걸 받아본 적 있어요? 표준화 검사 중에서 표준화 학력 검사들은 한 학급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잘하는 사람은 50분 시간을 내는데 10분이면 다 끝나요. 그런데도 안 끝나. 왜냐하면 제일 늦게 응답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시간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에 영향을 안 주려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무슨 빨리 하는 게, 그러니까 스피드 테스트의 대표적인 게 지능검사나 적성검사 때 스피드 테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적성검사 원을 하나 주고 거기에 점을 몇 개 찍느냐, 아니면 뭐 10초 하면 10초 동안만 찍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걸 재니까. 근데 학력검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시간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지. 받지 말으려면 그런 뭔가 하면 길게 줘야지. 길게 주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목이 많으니까 하루에 못 끝나지. 그럼 이틀을 하면 안 되느냐? 그러면 나오지. 그럼 다반대 또. 학교, 정보, 그러면 돈 많이 들어, 시간도, 이 골치 아픈 시간도 늘어나. 다 이런 이유 다 되죠. 그럼 도대체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정 편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편의대로 하려고 하면은 제일 좋은 건 추천이에요. 편의대로 하려고. 가장 공정하고. 그렇잖아요. 가장 공정하고. 그 추천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조금 많이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의 경우에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의를 배반되는 게 있어요. 각 교과목의 그 문항수가 너무 즐거워서 제일 어려우니까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하는데, 늘리려고 하면 하루가 넘어가니까 안 되니까 또 고속을 살려다 보니까 이것저것을 고려하려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아무것도 아닌 이상한 시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은 북한에서 학력 시험을 보는데 논술로 봅니다. 저희가 보면 이제 영역별로 보는데 제일 그 에이트 양성으로 학력 우수한사람만 뽑는 길이 따로 있는데 5%를 뽑는데, 그러면 논술고사 15일 받습니다. 제가 좋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려고 하는 게 뭐냐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재려고 하는 데도 정말 재느냐 이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행정 편의와 하는 사람 그냥 편리한 거에 초점을 다 맞춰줬다. 수능의 연유치라는 게 전국 단위의 서열화를 하는데 써먹는 자료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중요하게 쓰고, 그리고 실제 대학에 들어오면은 사실은 이 보직을 가진 사람하고 평교수하고 의견이 많이 달라요. 저도 평교수 있을 때랑 보직 갔을 때랑 많이 달라지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수능을 하는 게 제일 편리하거든요. 신경만 쓰고 그걸로 결정을 하는 거. 딴 거 하나 신경 쓸 거 없잖아요. 면접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학생들을 뽑을 적에 지금 대학원은 시험 봐서 뽑는 대학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내 인터뷰에서 끝난다고. 근데 인터뷰를 가서 끝났는데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하여간 대학도 예를 들면 학과별로 원하는 학과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런데 내가 고대 같으면 제가 학장을 할 때 각 과를 못 믿어. 그리고 또 각 단과대학을 하면 본부에서 못 믿어. 문제 생길까 봐. 그러니까 문제 안 생기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그게 못하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하는 걸 택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각 대학에 물으면은 교수들, 평교수들한테 물으면 뭔가 하면 수능 하나 보고 정하면 안 되느냐. 이런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있죠. 어디가 있는가 하면 대만이 그렇습니다. 대만은 그냥 시험 한번 딱 봐가지고 1등서부터 뭐 만등, 대만대학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학교도 있죠. 말씀드린 거랑 대립적인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래요. 사회주의 국가들은 가장 큰 취약점이 자유가 없다는 게 취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 가급적 자유를 더 많이 쟁취하게 하는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근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자유는 많은데
우리 그 형평성이 부족해. 사회주의권 형평성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형평성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양쪽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지만 절대로 둘이 합쳐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경우가 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면은 그래도 현재보다는 형평성을 조금 더 찾아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 형평성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죠. 특정한 사람이 그 사람 그 위치나 계층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평성을 찾기 위해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제대로 된다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경우로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입시도 그렇고 뭐 평가도 그렇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하게 돼 있다고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조금 바꾸려는 노력은 적어도 국가가 해야 된다. 지금 뭐 시험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학교 교육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전 바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뭐 대학교도 있고 예를 들면 홈스쿨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선 뭐 자유주의국가의 대표라고 하면 미국에서 그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동네에서 학교 한 번에 자유롭게 모여서 교육하고 그건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체제를 좀 바꾸려는 노력이고 우리가 상당히 좀 참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이게 뭔가 하면은 학급에서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내가 딴 잡지에다 글을 썼는데 우리는 쿠바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쿠바는 한 학급 학생이 보통 15명 그리고 이 중학교에 15명, 고등학교가 우리랑 비슷하게 대학은 12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물론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그런데 학급 돌아가는 걸 보면 아주 차이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치냐면 5이 있다고 하면 하나만 가르쳐 선생님은. 넷은 누가 가르치는가 하면 친구들한테 위해서는.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에서 우리랑 가장 다른 점. 내가 보기에 저는 사실 쇼크를 받았어요. 내가 학교 위로 방문해서 그랬는데 15명 학생들한테 중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주는데 숙제는 반드시 15개의 다른 숙제를 내줘야 돼. 한 숙제를 내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각 개인에 적합한 숙제를 내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5 중에서 4을 친구랑 배운다는 것은 협력학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협력학습이.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은 있는데 뭐 그게 꼭 가장 좋은 방식이냐는 건 또 별도의 문제로 하더라도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틴 아메리카 16개국 중에서는 학력이 우리 얘기할 피자니 뭐 이런 OECD 같은 데 한국 학교나 하면은 1위라고 해요, 쿠바가. 어느 정도 1위인가 하면은 거기서 제일 큰 대학이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의 최우수 학생 집단이 쿠바의 최열등 학생 집단보다 못해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요. 왜 이게 가능한가 했더니 학생들이 예를 들면 공부를 못하면 무조건 낙제를 시키더라고. 절대평가를 해서 80점이면 낙제요. 낙제라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공산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낙제라는 그 책임을 누가 지는가 하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다 공동책임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못 올리면 그 탈락. 일정 기간. 이게 공산주의 국가니까 가능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좀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 교육 상황을 좀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 교육에서 얻은 결과에서 저는 제일 늘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왜 형평성, 공정성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문제는 형평성, 공정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 형평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형평성 공정성이라는 게 시간 갖게 주고 뭐 같은 뭘 해주고 하는 게 형평성 공정성이 아니라 각 개인에 맞는 맞춤을 해줘야지 형평성 공정성이 된다. 적절한 표현인데 누구든지 다를 뿐이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이 다른 것을 최대한 신장시켜주는 게 교육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꼭 차이가 나는 걸로 봐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짜나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한자 보다성에 줄탁동시라는 게 있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부에서 자기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밖에서 이끌어주고 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를 뭐 이걸 가르쳐갖고 이러는 게 교육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각 개인에 대한 존엄성, 개인에 대한 개인의 그걸 뭐라고 하나 잠재력 이런 것을 키워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잘하고 못하는 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제일 큰 적은 아까 그 뭐 경쟁 뭐 하는데 다 이거 출발하는 거 아니면 개인 간 비교에서 비롯되고 그 비교를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평가가 이용되고 있는 게 불행한 겁니다. 아까 얘기가 상밀적대 관계 있는데 개인형 맞춤 교육을 해야 돼요. 개인형 맞춤 교육을. 그게 아주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냥 해서 얘기했지만은 가르치는 교육에서는 벗어나야 되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 이외에는 교육에 쓸 땅이 없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학습해야지 이게 뭐다. 옛날에 교육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전 시대에 있는 거 다음 세대로 전수시켜주고 뭐 넘겨주고 하는데 이건 이 지금 시대는 안 맞는다. 그건 다 기계가 할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물론 지금 그것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지금 이쪽 그 발달 과정은 그것도 뭐 그런 AI가 대체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긴 있지만은 그건 뭐 좀 후의 얘기고 지금의 경우는 우선 그 교육이 이렇게 그 공교육처럼 공교육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한다는 뜻인데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면서도 더 개별화된 맞춤된 교육이 되고 어차피 4차3년 제일 중요한 거는 똑같은 게 아니라 각기 다른 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하면 자꾸 이제 이거를 혼동해서 그래요. 입학 전형 대조 속에서의 수능하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그런데
입학 전형 제도 속에서의 수능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입학 전형 제도 속에서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같이 하려면 없앴으면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쓰려고 하면 최소한도의 역할만 하게 해줘야 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입학 전형 제도라는 게 대학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대학에서 하는 걸 왜 다른 사람이 전부 해주려고 하느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대학보다 더 좋은 집단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대학은 안 믿어. 안 믿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사회에 퍼져 있는 불신 때문에 그래요. 못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면접으로만 보면 안 되느냐 그게. 그러면 뭐 금방 면접으로 보면 다 엉패로 뽑을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입학사정관을 정년하고도 뭐 작년까지 입학사정관 역할을 해봤는데 전혀 그렇다고. 물론 그 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죠. 여러 가지 장치를 한다고 그런 사람은 못 들어오면 장치를 하는데도 이제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건 법을 어긴 거니까 그건 뭐 다른 데서 법 어기면 어떡해요? 가두는 거지. 근데 여기는 그러면 안 되고 여기는 그냥 무조건 다 공정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처럼 하는데 여기도 한 사회이기 때문에 똑같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기업에서 시험 보는 데 있죠. 예? 그 시험은 왜 보는지 아세요? 저도 거기에 조금 관여를 하는데 그 시험은 면접하는 사람 죽이려고 보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뭐 삼성이니 뭐 현대니 그거라고. 그러니까 딴 사람 다 면접으로 가능한데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덜 중요해서 면접하는 아니라고. 그런 데는 오히려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은 면접하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뽑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내신 그 생활정확기록부에 뭐 써있는 걸 보면은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하는데 그걸 20분만 면접하면요 거기 쓴 건 제대로 되느냐 하는데 금방 알아요. 어디 봉사활동 하기가 50번 했다고 하는 거 조금만 몇 번만 물어보면 다 알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대기업 회장이라는 일을 해보니까 그 양반은 다 이렇게 질문하다. 누가 뭘 얘기를 하면 그럼 어떻게 해서 그래요? 또 그거 나면 그것도 뭐고요. 3번만 반문하면은 대답을 못해요. 그렇게 돼 있다고. 우리도 면접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가능한데 그건 아까 이런 불신하고 공정하지 못할 거라는데 어떻게 교육만 완벽하게 공정하는 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같이 해야 될 불공정한 건 여전하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걸 저도 많이 알고 있다. 근데 그거야 뭐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출제할 때들 문제점이 하나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출제위원은 주로 교수들이 하고 그걸 교사들이 들어가는 출제는 대부분 안 하고 뭐라는가 하면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거지 이런 걸 보고 또 검토위원은 조금 늦게 들어가요. 늦게 들어가서 그 사람은 그것 하는데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경우는 그거 할 때 1차적으로 보안을 제일 생각을 한다고. 보안을 제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다 알아요. 누가 들어가는지. 그러면 그 기간에 한 달간 안 나온 사람 대학도 알아보면 금방 아는데 뭐. 근데 이게 법으로 그런 걸 만약에 학원에서 밝히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안 하지 다 안다고. 근데 그 출제위원을 또 아무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출제해달라고 해서 예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안 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많은 경우는 그냥 사립학교 같으면 뭐 총장이나 재단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아니 이거 중요한 건 안 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해서 듣는 경우가 꽤 많은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모든 게 다 끊기니까. 그런데 그거 안 내와서 그런데 나는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한 달 동안 모든 통신을 끊고 그 속에 있는 게 감옥이 딴 게 아니라고. 정말 못 견뎌요. 거기 들어가면 사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뭐 별 희한한 일이 속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출제 또 하나는 하면은 예를 들면 정말 평가원 같은 걸 정하거나 교육도 정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출제위원장을 정하고 각 영역별 또 출제 부위원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정하면은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은 아는 사람을 해야 돼요. 대학 교수들이 좀 독특해서 모르는 사람 들어가면 트러블이 생겨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일종의 계열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뭐 서울사대 영어교육과는 거기 있는 사람 교수지도를 하고 그게 결정적으로 뭐가 되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교사까지 연결이 되면 교사들은 이의제기를 못해요. 자기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선생님은 조금 돼도 그냥 넘어가지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그 어려움이 있고 또 교사들의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교사들을 넣으려면은 좀 유능한 사람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출제할 때. 어떤 학부든지 유능한 것은 안 보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학교로 가서는. 그러니까 대학원은 배경 어딘가 하면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공고나 뭐 이렇게 실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지.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안 가. 학교에서 뭐 펄쩍 뛰고 학부모도 펄쩍 뛴다고. 강제로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전에는 이 평가 영역의 사람들을 꽤 많이 넣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평가하는 사람들의 일은 딴 거 하는 것도 안 하고 문제가 나오고 답이 나오면은 무조건 잘못됐다는 걸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무조건. 싫어하지. 전문가들이. 뭐 알지 못하는 놈이 이런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냥 자꾸 잘못한 걸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눈앞만 찔끔 넘어가면 큰일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인적 구성도 어렵고 인간관계 때문에 하는 것도 어렵고 한 달 가도 넘어가면 전부 그냥 신경이 군대에서 오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한 달 하지만은 모든 출제는 일주일 내에 맞춰야 됩니다. 인쇄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맞추려고 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특정 분야는 거의 밤 새워가면서 일주일을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뭐 만성생이니까 술 같은 거 못까지 들어가게 하지.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그러니 누가 건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 걸 옛날보다는 돈을 조금 더 많이 주기는 하지만은 그거 말하고 막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아까 같이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것 마냥 별도로 기관이 있어 그냥 쭉 하면 된다는데 얘는 그때마다 다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현상인데 보완관계는 계속 축적이 됩니다. 한 기관에 사니까. 그런데 문항을 만드는 방법은 축적이 전혀 안 돼. 사람이 계속 달라지니까 안 된다고. 그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우리의 여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와서 너무 질문에 효과적으로 대답도 못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잘 짜여진 시나리오가 있으면 이렇게는 했을 텐데 어쨌든 아까 여러분들이 이런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표명을 해줘야 그나마 정부나 이런 데서도 여기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잘 좀 나타내주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